조기 축구에서 사이드백은 원래 욕먹는 자리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보통 가장 빠른 공격수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도 욕을 덜 먹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알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이드백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 행복한 조기 축구 생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사이드백의 역할, 사이드백의 움직임, 기술, 능력, 그리고 사이드백이 꼭 해야 하는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의 순서로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사이드백의 역할. 사이드백은 전술과 상황, 시대에 따라서 사이드백, 풀백, 윙백, 레프트백, 라이트백이라고 불리는 포지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포지션의 용어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수비 라인, 일반적으로 포백이라는 가정하에서 사이드에 위치한 수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사이드백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특히 조기 축구에서 사이드백은 안타깝게도 골키퍼를 제외한 실력 순서로 9번, 10번의 선수가 맡게 되는 포지션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상 조기 축구에서도 수준이 높은 경기를 하는 팀일수록 사이드백이 오히려 실력 순서로 3, 4번 정도의 실력이거나 실제로는 가장 실력이 좋은데 아직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축구는 사이드백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대축구에서는 통째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아예 내리거나 아예 올리게 되는데 이때 유일하게 상대 수비의 압박을 덜 받는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쪽도 수비가 밀집된 중앙보다는 사이드 쪽으로 볼이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하는 팀도 당연히 사이드에서 가둬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즉 1차적으로 상대가 전방 압박을 했을 때 여기서 양 팀의 승부가 나게 됩니다. 전방 압박을 했는데 공격하는 팀에서 잘 풀어나오게 되면 전방 압박을 한 팀은 수적 열세와 체력적 열세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전방 압박을 성공하게 된다면 사이드 쪽으로조차도 볼이 가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빌드업에서 상당한 곤란과 부담을 겪게 되어 의미 없는 롱볼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백이 현대축구 빌드업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이드백, 특히 조기 축구 사이드백은 가장 중요한 수비로서의 역할, 제1번은 누가 뭐라 해도 상대팀 윙어에 대한 맨투맨 수비입니다. 보통 사이드 지역의 윙 포워드들은 각 팀에서도 가장 빠른 공격수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윙들에 의한 돌파나 측면이 허물어지게 되면 수비하는 팀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국 나의 맨투맨, 윙어를 잘 막고 나아가서는 윙어에게 볼이 투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 윙어를 잘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이드백의 움직임. 사이드백의 움직임은 먼저 우리가 수비일 때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 생각에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바로 사이드백 붙어야 돼? 말아야 돼? 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의 모든 상황은 우리 팀이 공격인데 상대가 수비 진영을 갖춘 상태와 못 갖춘 상태 두 가지와 우리 팀이 수비인데 우리 수비 진영이 갖춘 상황과 못 갖춘 상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팀이 수비인데 수비 진영을 못 갖춘 상황에서의 사이드백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간단히 말해서 상대의 역습, 카운터 어택 상황입니다. 여기서 모든 수비는 하나의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연입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사이드 수비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들은 바로 여기서 공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상황은 바로 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견제하면서 적절히 물으면서 상대의 역습 속도를 지연시키고 우리 팀이 수비 진영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스트입니다. 물론 상대의 실수로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면 좋겠지만 공을 빼앗으려고 무리하다가 돌파를 허용하는 상황이 가장 최악입니다. 여기서 수비와 공격수의 수싸움, 머리싸움이 중요합니다. 공격하는 팀이 유리한 역습 상황이라는 것은 공격과 수비의 수싸움에서 공격이 한 명이라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팀은 무조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수비하는 팀은 무조건 공격을 지연하거나 만약 돌파를 허용한다면 페널티 박스 안이 아니라면 파울로라도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울로 끊어라? 솔직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월드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축구라도 비매너적인 플레이는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매주 같이 웃으며 인사하고 얼굴 보고 하는 사이에서 정말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연하는 플레이이고, 지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공을 빼앗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가까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슈팅을 허용하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 공격수의 슈팅과 패스, 드리블을 견제할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정 거리라는 것이 참 어렵죠. 내가 공격수가 쳤을 때 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스피드가 붙은 상황에서는 1.5에서 2m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수도 이 거리에서 거리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역습 상황에서도 공격 숫자보다 수비 숫자가 적어서 계속 지연을 하다가도 결국은 슈팅 거리까지 오면 승부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공격수 중에 더 에이스인 선수가 슈팅을 찰 확률이 높고, 또 오른발과 왼발 중에는 주로 쓰는 발로 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가 대항전이나 프로 레벨의 경기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에이스가 마무리하도록 에이스에게 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에이스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 상황은 상대의 공격에 우리가 수비 진영을 다 갖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내려서서 수비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볼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수비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비들은 모두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라인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볼이 전개되는 방향이 내가 맡은 방향일 때는, 즉 나의 맨투맨 윙에게 볼이 투입되면 1대1 대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빼앗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면서도 상대 중앙 공격수에게 좋은 크로스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격과 의도, 위치가 중요한데, 크로스를 차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돌파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거나 혹은 사이드백과 윙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 크로스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막으려고 너무 가까이 붙거나 다리를 들고 있다면 또 쉽게 돌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대 윙의 드리블 패턴이나 주발을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눈치 싸움이 실력이라는 뻔한 말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 레전드 이영표 선수의 말씀을 잠시 빌려보면, 상대의 윙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윙어가 알고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그냥 백패스만 할 때 희열을 느낀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이드에서 균열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윙백이 윙어를 압도한다면 공격 방향은 더더욱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우리가 진영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내 쪽 방향 말고 반대 방향 쪽 사이드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는 내가 맨투맨 수비해야 하는 윙어도 안쪽으로 좁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와서 맨투맨 수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때 크로스되어 오는 공과 나의 맨투맨을 번갈아 보면서 계속 나의 맨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크로스된 볼은 가장 좋은 것은 빼앗아서 다시 우리 팀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크로스된 볼은 골대와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 공격수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한 방법은 클리어링 하는 것입니다. 클리어링은 일단은 문전 앞에서 위기 상황은 크게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걷어내는 것이 좋고, 그게 불가하다면 스로인, 그것도 불가하다면 코너킥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 수준의 경기에서도 강한 크로스는 클리어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팀 미드필더에게 볼이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간의 판단이죠. 그래서 축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우리 공격, 상대가 수비 진영 못 갖춤. 사실 이 상황은 우리의 역습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상대가 수비 진영을 온전히 갖추기 전에 슈팅으로서 마무리까지 하거나 결정을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사이드백의 역할은 우리 진영이 올라섬에 따라서 간격을 유지하며 같이 올리는 것 외에 역할은 크게 없습니다. 간혹 사이드백이 이 상황에서 역습에 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역습 찬스에 볼이 왔는데 우리 윙보다 위치가 많이 앞서 있다던가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사이드 윙과 사이드백의 위치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조기 축구에서는 사이드백이 그렇게 역습에 가담했다가 만약 빼앗기면 다시 수비로 내려올 만큼의 체력이 다들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역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라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올려주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수비 라인이 역습에 발맞추어 같이 올리는 것만 해도 상대 공격수도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에게 체력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찬스는 내가 오버래핑하면 한 골을 넣으실 수 있으실 것 같죠? 그래도 한 번 더 참으시고 3번 정도 생각하고 역습에 가담해도 늦지 않습니다. 수비는 10번 잘하고 한 번 실수하면 역적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너무 많이 나가서 자리가 비면 더 나쁜 게 돌파를 당해서 골 먹힌 것보다 티가 많이 안 나고 팀은 와해가 됩니다. 만약 자신의 조기 축구팀이 잘 돌아간다 싶으신 팀이 있다면 수비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역습 시에는 1선, 2선, 3선의 간격에 맞춰서 올려주기만 해도 상대 공격수에게 체력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사이드백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것이다. 역습에 빠르게 가담하는 것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되 그래도 가야겠다면 3번 생각하고 윙과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는 것이 좋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우리의 공격이고 상대가 수비 진영을 다 갖춘 상황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U자형 빌드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U자형 빌드업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대 축구에서 공격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사이드백에서 빌드업을 잘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프로에서는 근한 U자형 빌드업마저 아마추어에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볼이 나가야 하는 당연한 흐름을 우선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몸을 열면서 볼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의 반대 방향에서 볼이 나온다면 무조건 볼을 받으면서 몸을 반대 방향으로 열어야 합니다. 최소한 전방 방향으로라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발 쪽 사이드백을 맞는 것이 몸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발잡이가 오른쪽 사이드백을 하면 오른발로 잡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몸을 열면서 잡아놓기가 용이합니다. 반대로 왼발로 잡아놓는다면 몸을 열기가 힘들거나 혹은 별도의 이동 트래핑이나 턴 동작을 해야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양쪽 다 자유로운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발이 왼발이라면 왼쪽 사이드, 오른발이라면 오른쪽 사이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아놓는 것이 상대 공격수와도 먼발이기 때문에 드리블이나 돌파를 하더라도 먼발에 잡아놓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제가 조기 축구하면서 봤던 상황 중에 하나는 조기 축구 수준에서 우리 팀에 아주 압도적인 윙어가 있어도 사이드백이 몸을 못 열면 윙에게 볼이 투입되지 못하고 결국 윙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초보분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중앙의 미드필더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내 방향의 윙, 그게 안 되면 다시 중앙 수비, 그것도 안 되면 킥이나 드리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상황에 따라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가장 확률 높은 플레이는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윙어와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윙어가 만약에 공격 진영에서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윙어의 자리로 올라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무엇이 정답이라는 생각보다는 윙어가 안으로 좁히면 당연히 사이드백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올라서는 것이 맞습니다. 3. 사이드백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금기 1. 사이드백은 사이드 윙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끊으려고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드백을 하다 보면 특히 조기 축구나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윙에게 패스된 볼이 약하거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거 지금 나가면 끊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볼을 끊어서 내 볼을 만든 다음 우리 팀 역습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죠. 축구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웬만하면 그 볼을 끊으러 나가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비는 볼을 빼앗는 것보다 지연이 더 우선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볼을 자르러 나갔다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볼을 끊어서 우리 팀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해봐야 그냥 공격권을 얻어오는 정도의 이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이드백인 내가 볼을 끊으러 나갔다가 실패하면 포백 중에 한쪽 수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점할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58,000% 정도의 확신이 아니면 그냥 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에서도 사이드 윙에게 볼이 투입되는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볼이 투입된 후에 자유롭게 좋은 크로스가 올라간다거나 돌파를 허용하는 것을 비난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짝론자들이 윙을 못 돌아서게 바짝 붙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부터 사이드백의 영원한 딜레마, 바짝과 못 돌아서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백을 하시면 바짝 붙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드백 붙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진짜 붙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정답은 우리 수비라인 전체가 올린 상황일수록 붙어야 합니다. 결국 간격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수비라인 전체가 올린 상황이고 사이드백인 나도 윙어가 돌아서지 못하게 바짝 붙었는데 윙어가 2대1 패스를 논스톱으로 주고 돌아뛰거나 받으러 나눈 척하다가 돌아뛴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욕먹어야 합니다. 결국 결과론적인 거죠. 그리고 수비라인이 애매한 상황이거나 내려앉은 상황일수록 붙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마추어에서는 수비 라인이 애매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붙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라는 게 아니라 볼이 윙어에게 투입되는 순간만큼은 빠르게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결국 볼이 투입되기 전에는 가운데를 막고 투입되고 나면 1대1 돌파를 안 당할 정도까지 빠르게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패스가 약해서 패스가 가는 동안 붙어서 만약에 못 돌아서게 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붙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붙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붙으면 돌파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롱킥으로 공간이 아니라 윙어에게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 많은 아마추어 축구에서 첫 번째 컨트롤, 트래핑이 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트래핑이 길 때 빠르게 압박하여 볼을 탈취하는 것도 좋은 꿀팁입니다. 마찬가지로 돌파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알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서로 조직적으로 라인을 한 번에 올리거나 한 번에 내리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혹은 그것을 컨트롤할 리더십을 가진 선수가 잘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팀 내에서 조율이 안 되어 있거나 한 명이라도 빵꾸가 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추어에서의 수비는 그냥 각자 도생 그 자체입니다. 조기 축구에서 가장 많은 수비의 형태는 전방 공격수들만 전방 압박을 열심히 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전방에서부터 느슨하다가 상대 공격수들의 좋은 킬패스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 수비수들만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바짝 붙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조기 축구에서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 서열 최약체인 사이드백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더 확률 높은 플레이, 합당한 플레이와 상관없이 사이드백이 취해야 할 입장은 그 팀 내에서의 실세가 바짝 붙는 주의라면 붙는 것이 정답이고 기다리고 안을 지켰다가 볼이 투입된 후에 붙어서 1대1과 크로스를 견제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팀원들은 골 안 먹히고 돌파 안 당하면 좋아할 겁니다. 정리하면 크게는 앞에서 압박을 할 때에는 같이 라인을 올려서 바짝 붙어줘서 우리가 압박한 지역에서 볼이 살아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려서 할 때는 볼이 윙에게 투입된과 동시에 윙에게 빠르게 붙어서 가장 좋은 것은 못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이동 트래핑이건 2대1 패스건 돌파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윙과 1대1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조기 축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인 그냥 애매하게 수비할 때에는 판단의 근거가 첫 번째, 우리 팀의 감독님이 원하는 것이 바짝 붙는 것인가 아니면 안을 지키는 것인가. 두 번째, 상대 윙어와 1대1을 해도 막을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 윙어가 1대1을 즐겨 하는데 막을 자신이 있다면 사실 안을 지키고 있으면서 볼이 투입되든 말든 놔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대1을 했을 때 계속 진다면 아예 못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말씀드리다 보니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수싸움을 알고 들어가서 대비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수비하러 가서 돌파당하거나 혹은 계속 윙어를 무분별하게 따라다니다 사이드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대의 윙어가 드리블 실력이 좋고 빠르다면 윙백 혼자서 막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센터백이 많이 치우쳐서 커버를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기 축구의 현실은 훨씬 더 냉혹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 아마추어에서는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대회에서 한 번씩만, 가끔 진짜 한 번씩만 쓰시면 좋은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장하진 않습니다. 바로 발기술이 좋고 빠른 윙이 있을 때 볼이 투입되는 순간 강하게 부딪혀 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볼을 받고 나서 돌아선 다음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면 돌파를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부딪히면 경고나 심하면 퇴장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이 투입되는 타이밍에 나도 볼을 받으러 가다가 부딪히면 약간의 면죄부를 또 2대1 받아서 들어가는 공격수를 막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2대1을 받고 돌아 들어갈 때는 무조건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면서도 끌어당기거나 잡아서 넘어뜨리면 파울입니다. 하지만 약간 걸리적거리게 팔을 치대면서 가는 것은 파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빠른 윙어에게 경기 초반 부딪혀주면 윙어가 겁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그 팀 전체가 주요한 공격 루트를 하나 잃어버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그 윙어 하나 바라보고 차는 팀일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매주 같이 웃으며 공 차는 사이에 이 방법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절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월드컵쯤 되는 대회에서 하면 좋을... 그런데 요즘은 VAR이 발달해서인지 점점 더 클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3. 빌드업에서 쌓이지 않기. 우리 공격 상황, 상대 수비 라인이 높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사실 오늘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한다면 조기 축구의 정치 최약체 사이드백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기술은 무엇일까요? 가장 베스트한 것은 논스톱입니다. 논스톱 패스를 하면 압박이 쪼여오기 전에 볼을 처리해서 압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논스톱 패스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1번은 미드필더가 비어있다면 미드필더, 2번은 내 앞에 윙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잡혀있다면 상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전방 공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전방의 공격수에게 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논스톱이라도 절대 주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패스가 나왔던 방향의 센터백이나 사이드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압박석으로 들어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 간단한 패스야말로 조기 축구 사이드백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미드필더들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윙어에게 논스톱으로 발밑에 연결한다. 그리고 다시 윙어의 공을 받아줄 수 있는 움직임을 한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 안 돼서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조축 감독님들이 힘들어하시죠. 일단 몸부터 못 여니까요. 몸을 열고 논스톱으로 패스하세요. 많아도 투터치 이내에 패스하세요. 4. 최악의 상황. 사이드백에서 최악의 상황은 당연히 나의 맨투맨 윙어가 우리 골대와 가까운 지역에서 나보다 더 골대와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1대1 돌파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차차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최악의 상황은 센터백과 사이드백 사이로 들어가는 패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백이 붙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상황에서 볼도 가기 전에 윙어를 견제한다고 너무 윙어 쪽으로 붙어 있으면 이 패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붙지 말고 패스가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붙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최악의 상황은 아마추어 수비수들 전체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바로 공중볼 처리에 있어서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운드가 큰 공중볼이 올 때 아마추어 수비수들은 보통 우물쭈물하다가 공이 머리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서 바운드 되기 전에 처리하든 아니면 뒤로 물러서 바운드가 낮아지면 처리하든 그리고 컨트롤 과정에서 실수를 하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볼이 바운드 된 뒤 가장 정점에 서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든 무르든 뭐라도 해라. 최악은 공의 정점에서 서서 공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어쨌든 최악의 상황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정리하면 최악은 돌파당하거나 패스에 의해 공과 공격수가 사이드백을 통과하여 골대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나 슈팅을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백패스하게 하여 상대가 점유율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사이드백이 윙어의 공을 빼앗아서 우리 팀에게 연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백패스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무리하지 마시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 사이드백이 꼭 해야 할 기술, 롱킥 예측 동작. 상대의 수비나 미드필더가 킥 모션을 취하면 사이드백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야에 항상 맨투맨 윙을 보면서 볼도 번갈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 미드필더가 킥을 차려고 할 때 반자세로 서서 3에서 4발 정도 순간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킥을 차면 따라가고 만약 차지 않는다면 다시 수비 라인을 맞춰서 올려야 합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오프사이드 전술을 완벽하게 쓰기도 쉽지 않고 심판 환경도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된 케이스이고 제가 조기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롱킥을 예측하는 분은 잘 없고 그나마 롱킥을 차고 나서 뛰면 다행입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윙은 롱킥 모션에서 뛸 준비, 롱킥 임팩트에서 윙은 출발했는데 공이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뛰는 사이드백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조기 축구 감독님들은 정말 애가 타죠. 다시 정리해보면 롱킥을 예측해서 킥을 못 차게 하거나 공을 커트하거나 소유권을 가져오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안 되면 스피드 경쟁이라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윙이 출발한 다음 윙을 뒤쫓아 뛰는 것이 최악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로 막아야겠습니다. 사실 윙의 스피드가 압도적이라 킥을 차고 나서 스피드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측이 느린 것은 같은 팀으로서 매우 힘 빠지는 일입니다. 이게 왜 힘이 빠지냐 하면 사이드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나의 맨투맨 윙어를 막는 일인데 그것을 시도조차 못 해보고 상대 윙어에게 뒷공간을 내주고 우리 수비가 한쪽 측면이 허물어진 채로 수비를 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오버래핑과 언더래핑. 우리 공격이고 상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사이드백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오버래핑입니다. 예전에는 오버래핑이라는 개념만 있고 언더래핑이라는 개념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언더래핑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은 모두 공격과 수비가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우리 팀 공격 진영에서 순간적으로 한 명이 많아지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움직임과 전술입니다. 오버래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윙어가 안쪽으로 사이드백이 바깥쪽으로 돌고 언더래핑은 윙어가 바깥으로 나가고 사이드백이 안쪽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쨌든 이 오버랩과 언더랩의 장점은 수적 우위를 순간적으로 가지면서 공격에 물꼬를 트고 순간적으로 상대의 위험 지역에서 한 명의 선수가 프리가 되는 찬스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한 명의 선수가 프리가 된다는 것은 그 프리한 선수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수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백날 윙어가 돌파하려고 페인팅을 주면서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 사이드백이 한 번 달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기회는 위기이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버랩은 성공하면 아주 좋은 찬스를 만들지만 실패한다면 팀이 수비 진영을 갖추기 전에 역습에도 취약하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체력적 소모도 매우 극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수 레벨의 경기에서도 한 경기당 2에서 3회 정도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2에서 3경기당 한 번 정도, 즉 하루 경기하러 가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것도 진짜 이때다 싶을 때 하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오버랩은 사전에 팀 차원에서 혹은 적어도 같은 사이드 윙어와 공유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버랩 했다가 역습을 맞이하면 윙어가 사이드백 자리에 커버를 해준다든지 하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공격수는 10번 못하고 한 골 넣으면 영웅이지만 수비는 10번 잘하고
한 골 먹히면 역적이기 때문입니다. 3. 슬라이딩 태클. 슬라이딩 태클은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오해받기 쉬운 기술입니다. 저는 실제로 양 팀이 상호 합의하에 태클을 하는 자체를 반칙을 주는 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태클 자체를 금지하다니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다가도 서로의 건강과 즐거움을 최우선하는 아마추어 축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들만의 자구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딩 태클은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서로 정확하게만 구사한다면 사실 위험한 기술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만 깔끔하게 걷어내든지 공만 깔끔하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을 든다든지 스터드를 든다든지 쓸데없는 행동과 의도만 없다면 사이드백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태클은 어쨌든 공격수와 수비가 1대1 돌파의 마지막 순간에 한 발만 더 뻗으면 돌파 당하든지 저지당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몸을 던져서 한 반발 정도를 더 뻗는 기술입니다. 킥과 마찬가지로 양쪽 발을 모두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프로 레벨에서도 아웃사이드 쪽으로 태클을 하는 선수가 있는 걸 보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선수 출신 분들은 이런 상처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겠지만 태클을 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상처입니다. 이런 허벅지, 엉덩이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태클을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긴 바지를 입으시거나 혹은 태클 팬츠를 입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태클 팬츠는 태그해 두었습니다. 태클의 타이밍은 아주 결정적인 상대 공격수의 슈팅 타이밍이 되었든 크로스 타이밍이 되었든 돌파 타이밍, 스루패스 타이밍이 되었든 딱 공이 지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그 한 타이밍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앞서 설명처럼 공만 정확히 막아서거나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고 만약 디딤발을 향해서 태클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축구 반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 말이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태클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클의 결정적인 단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 공격수가 페인팅에 능하거나 킥이나 슈팅하기 전에 잘 접는 공격수라서 접어버리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이 공격수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태클도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클리어링. 축구에서는 프로 레벨이라 할지라도 걷어내는 기술이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영으로 내려서서 수비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경기 분위기가 넘어가서 우리 수비 지역에서 수비하는 자체가 위기 상황이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경기가 장악되었을 때 클리어링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이 어디에 떨어져도 왠지 상대 숫자가 훨씬 많아 보이고 왠지 상대의 기세가 골을 넣을 것만 같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침착하게 우리 팀끼리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짧은 몇 번의 논스톱 월패스로 풀어넣으면 좋겠지만 몸과 발이 굳어서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특정한 한 명 선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경기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일 때는 무리하게 세밀하게 빌드업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클리어링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클리어링의 우선순위는 먼저 상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뒷공간에 우리 공격수와 상대의 수비를 달리기 경주를 시킬 수 있는 위치까지 찰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가능한 우리 골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걷어내는 것이 좋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그냥 라인 밖으로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이라고 다 같은 라인이 아닙니다. 라인도 코너킥보다는 드로인이 좋고 드로인도 조금이라도 우리 골대에서 먼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싫어할 수도 있는데 라인에서도 멀리 걷어내면 공을 주워오는 동안 혹은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 동안 또 우리 수비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멀리 시원하게 걷어내는 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축구를 처음부터 가르쳐 드리는 저희 채널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이 클리어링이라는 기술은 어찌 보면 지양해야 할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늘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안전하게 시원하게 걷어내는 것이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 청소년, 여성부 경기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은 비굴한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가 더욱더 열심히 골을 넣으려 할수록 우리의 이런 클리어링은 효과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흐름이 우리에게 또 넘어올 수도 있는 것이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5. 사이드백의 돌파. 사이드백은 드리블을 가급적이면 사이드 쪽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팀 미드필더나 윙에게 연결하는 것이겠지만 가끔 사이드백에서 직접 돌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축구의 정답은 당연히 없지만 이때는 가운데 방향으로 드리블하는 것보다는 사이드가 좋습니다. 프로 레벨의 경기에서는 사이드백의 그러한 성질을 알고 공격수들이 사이드로 많이 치우쳐서 수비를 해서 그런지 사이드백들이 가운데 방향으로 드리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사이드 방향으로 드리블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이드로 가다가 빼앗기면 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운데로 가다가 빼앗기면 즉시 실점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도 가운데로 하는 패스는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가운데로 패스하다가 잘리면 실점 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5. 윙어와의 1대1 수비 꿀팁. 공격과 수비의 1대1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공격수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비는 유기적으로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또 공격수의 주발, 드리블 패턴, 성향, 습관 등을 잘 파악하면 수비에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익숙하지 않은 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발 쪽으로 몰면 슈팅이든 크로스든 드리블이든 모든 것이 어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이드백에서 1대1 수비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이드로 몰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사이드로 몰아가는 자세로 하고 만약 돌파가 되게 되면 센터백에서 커버를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돌파가 되었다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커버 나온 센터백의 자리로 다시 커버를 가야 합니다. 1대1에서는 마지막 터치 이후에 어깨 싸움을 하는데 어깨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조금 늦었다고 해도 손으로 살짝 만져주면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공격수는 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파울과 파울 아닌 것과는 한 끗 차이입니다.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약간 귀찮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공격수 입장에서는 정말 성가신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수비수도 주도적으로 스텝을 쪼개면서 페인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수들은 수비의 자세와 발 모양, 무게 중심을 보고 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텝을 쪼개고 몸의 방향을 바꿔서 공격수의 실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우트로, 오늘은 사이드백, 윙백, 풀백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조기 축구에서 욕 안 먹고 즐겁게 회식 자리에 가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면 이제 나쁜 감독 안 하고 이 영상만 공유해 주시면 내가 사이드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도 축구를 압도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